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김태희 연구원입니다. 내년도 제약바이오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년에도 대형주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리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제약바이오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시장 대비 소폭 아웃퍼폼 했지만 코스닥 제약은 시장 대비 15%포인트 언더퍼폼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오버슈팅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중소바이오텍의 임상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 악재보다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매크로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좋으려면 일단 매크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ST큐브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이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바이오텍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에서 80%까지 하락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특히 시약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이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대형 바이오텍을 좋게 보는 이유는 바이오 시밀러 때문입니다. 내년 하반기 때 큰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들 업체가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때 어떤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되냐를 보시면은 일단 글로벌 매출액 2등인 휴미라, 그 다음 7등 아일리아, 9등 스텔라라가 내년 하반기 때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매출액 1위와 3위 했던 제품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제품은 일시적으로 그냥 작년에 올라왔다라고 감안하면 사실상 글로벌 매출액 1등, 5등, 7등짜리 약물일 특허 만료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탑10 안에 드는 의약품 3개가 동시에 특허 만료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2차 웨이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웨이브는 많이들 아시는 렘시마의 레미케이드, 투룩시마의 리툭산, 그 다음에 허주마의 허셉틴 등이 있는데, 이들 제품의 특허 만료되기 전에 피크 세일즈는 보통 한 9조에서 10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특허 만료될 제품의 피크 세일즈가 휴미라가 벌써 25조 원이 넘었고요. 스텔라라랑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 14조 원까지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 대비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은 역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휴미라 시장입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특허 만료에 되기도 전에 이미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아놓은 제품이 10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품목으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휴미라 시장은 고농도와 저농도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휴미라는 저농도 제형으로 출시가 됐다가 중간에 고농도 제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대부분 다 고농도로 전환이 됐고, 지금 미국 시장의 86%가 고농도, 그리고 14%가 저농도 제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출시될 바이오시밀러 10개 중에 고농도로 출시되는 제품은 삼성, 셀트, 알보텍, 산도즈, 이렇게 4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회사가 86%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나머지 6개 제품이 14%의 저농도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상당히 좀 유리한 이런 상황인데, 산도즈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시밀러가 출시되는 6월 30일, 7월 1일보다 3개월이 늦습니다. 그래서 산도즈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삼바랑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는 알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알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FDA한테서 그 CRL이라는 생산 이슈로 그 서류 보안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까지 출시가 좀 불투명해진 이런 상황이라서 휴미라 시장의 고농도 시장의 4개 제품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은 셀트리온과 삼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품 때문에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텔라라랑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시장이 10조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데 경쟁 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바이오시밀러의 탑4 업체를 꼽으라면 셀트, 삼성, 화이자, 암젠 이렇게 4개 업체를 꼽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가 스텔라라랑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스텔라라 같은 경우도 셀트, 삼바, 암젠, 그 다음에 국내에 동아 ST가 있고요.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셀트, 삼바, 암젠, 그리고 국내에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가 임상 3상이 아직 못 올라왔기 때문에 경쟁은 상당히 좀 덜하고, 역시 셀트, 삼바한테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바이오텍도 내년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들을 분기별로 쭉 추려봤고요. 그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내년 상반기 2건, 하반기 2건으로 좀 가장 기대가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DC를 하고 있는 레고캠바이오도 내년에 R&D 이벤트가 3건, 그리고 보로노이 3건, 지노맨 컴퍼니랑 ABL 2건 정도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바이오텍은 매크로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는 가정하에 종목별로 R&D 이벤트가 있는 종목 중심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M&A나 라이센싱 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바이오텍의 주가들이 많이 싸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비싸다라는 논란은 있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토리컬 P 밴드로 봤을 때 두 회사 모두 역사적 최하단 수준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30배 수준까지 떨어졌고, 항상 100배 이상에서 거래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70배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대형 헬스케어주와 중소 바이오텍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내랑 비슷합니다. 국내처럼 대형 헬스케어, 화이자, 머크, GSK, 존슨앤존슨 이런 업체들은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나스닥 대비 아웃퍼폼했지만, 중소 바이오텍은 나스닥 대비 거의 30%포인트 언더퍼폼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보다는 낙폭은 좀 컸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2021년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 바이오 섹터 자체 악재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바이오 펀더멘털은 유전자 가위, RNA 치료제, ADC 이런 기술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은 있었고,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일스톤도 세웠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가 역시 미국도 가장 컸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국내 모두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졌고, 그리고 빅파마의 현금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가 특히 대표적인데, 화이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백신으로 대박이 났고, 이 치료제 팍스로비드로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많이 쌓였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금 부자였습니다. 노바테시도 최근에 현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M&A 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진 이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M&A와 라이센싱 딜이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난 3분기 때 M&A 건수가
QOQ 대비 꽤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규모는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M&A 건수가 최근에 반등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미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쇼핑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M&A 건수가 벌써 이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도 꽤 컸었던 바이오 헤븐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주로 M&A 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mRNA 백신으로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에 계속 이쪽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순수 신약, 이 중에서도 mRNA 백신 기반의 그 치료제라던가 아니면은 희귀병 의약품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M&A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야를 봐야 될지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빅파마들이 계속 실패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두카누맙이라고 가장 기대했었던 약물이 매출액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꺾였습니다. 여기에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 논문 조작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런 역시 치매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레카네맙이라는 약입니다. 레카네맙은 아두카누맙과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두카누맙이 치료 효과, 인지 저하가 개선되는 정도가 22% 개선이었는데 레카네맙이 27%였고 아두카누맙의 부작용이 34%, 그런데 레카네맙은 12.5%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런 알츠하이머 쪽에서 의미 있는 첫 번째 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알츠하이머 쪽에서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그쪽 관련된 딜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쪽을 가장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분야는 세포치료제입니다. 세포치료제는 이미 올해 라이센싱이나 M&A가 많이 줄었음에도 빅파마들을 계속해서 도입을 했었던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데는 BMS, 그리고 길리어드, 카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바이오텍 최강자 중 하나가 로슈였죠. 그런데 로슈가 세포치료제를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진입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 7월 달에도 큰 거금을 들여서 이쪽 카티 쪽에 진출했고, ADC 쪽의 강자인 시젠, 그리고 mRNA 백신의 강자인 모더나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것이 세포치료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치료제가 지금 빅파마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빅파마가 왜 최근에 이렇게 세포치료제 쪽에 많이 진출을 하냐라고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효과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부작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포치료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카티라는 약이죠. 그래서 이 카티 약이 출시된 순서대로 쭉 나열해 봤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효과, 유효성은 보통 이 ORR 반응률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 반응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된 카티는 98%,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것도 다 90%의 반응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부작용은 사이토카인 방출 신드롬이나 신경 독성, 이게 가장 중요한 부작용인데 이 부작용들이 개발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이 주요 부작용 두 개가 모두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시장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에 카티가 출시됐을 때 좀 비쌉니다. 주사 한 대에 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적용도 잘 안 되고 시장에서 조금 매출액이 더디게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다 보험 등재가 됐고, 이 길리어드의 카티 매출액을 보면은 최근에 분기 매출액이 빠르게 늘면서 5천억이 넘었습니다. 보통 연간 매출액 1조 원이면은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기 매출액 5천억이면은 무난히 연간 매출액 2조 원은 돌파할 거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세포치료제도 블록버스터 반열에 올라갈 만큼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빅파마들의 진출을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분야는 폐암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가 되게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처럼 자기를 자꾸 변이를 시켜서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그런 대표적인 암이 폐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폐암에는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폐암이 걸리신 분들은 이 이레사나 타세바라는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효과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지나면 변이가 생깁니다. 이때 먹는 약이 그 유명한 타그리소, 그리고 유한양행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티닙도 이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도 효과가 되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먹을 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타그리소랑 그리고 레이저티닙이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넘어오면서 이런 변이 환자가 더 많이 빠르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을 이쪽 약물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그리소를 먹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변이가 이 맷 증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C797S라는 변이가 있습니다. 타그리소를 2차 치료제로 먹었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건데,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복용을 했을 때도 맷 증폭과 C797S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개발을 하고 있으면은 기술 이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이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797S는 브릿지바이오랑 보로노이가 개발을 하고 있고, 맷 증폭 관련해서는 에이비온이라는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에 투자를 하고, 바이오텍은 R&D 이벤트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거나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는 업체들을 브릿지바이오, ABL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AI, 딥러닝을 통해서 유방암과 폐암의 엑스레이 분석을 도와주는 루닛이라는 회사도 올해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기술력은 높고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텍은 4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내년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